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현금이 있다면은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진짜 채권 같은 거라도 뭐 조금 투자를 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저희 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절반 정도 현금을 아직 당분간 쓸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종목들도 최근에 좀 리밸런싱을 하고 있거든요. 홀더 디펜시브하게 그렇게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주식을 계속 갖고 하셔야 될 쪽이고, 근데 시야를 넓히시면은 지금 투자할 게 많습니다. 뭐냐면 채권이요. 지금은 채권은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죠. 자,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채권이라는 게 뭐 제 책에도 보면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냥 국채를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 채권 속성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채권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채권 금리가 뭐 그냥 3%라고 합시다. 채권 금리가 3%면은 모든 채권 3%고 그게 만기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년 만기에 연 3%짜리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치 3년 만기에 연 3%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만기에 가면은 그냥 이자 받다가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이제 국채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비교하죠. 채권은 예금의 속성과 투자 상품의 속성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예금 금리보다 확정 금리가 더 높아요. 지금 3년짜리 국채를 들어가신다고 하면 3%대 나옵니다. 확정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채권 투자해야 되는 이유, 지금 예금 대비 매력적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산이 있다면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계곡 아래로 굴리는 효과가 채권의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면은 이 계곡이 어떻게 해요? 깊을수록 슬로프가 길면 길수록 이 눈덩이가 더 커지잖아요. 즉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리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다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경제가 되게 내년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안전자산을 가요. 안전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의 수요가 커지잖아요. 그럼 국채 수요가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결론은 중간에 경제가 계속 나빠질수록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중간에 팔면은 국채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금액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자, 내가 3%대 이자 받아가다가 경제 좀 나빠지네? 내가 들으면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파세요. 그러면 이자를 받다가 되고 또 들고 가는데 내가 채권 가격이 안 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금리가 안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기까지 그냥 예금처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직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음. 국채를 투자하라고 하지? 떨어질 것 제가 같습니다. 채권 네. 설명하면은 다 그런 질문 주세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BOK, 한국은행과 FRB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입니다. 아주 단기 금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국채 시장 금리예요. 시장 금리는 3년 내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정책 금리가 선행할 것 같습니까? 시장 금리가 선행할 것 같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선행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정책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면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시장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주시가 좀 달라요.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 시장 금리는 기관 투자가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채는 거래 규모가 너무 커요. 기본이 100억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결국은 이제 내릴지 오를지 이런 판단이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장의 참여자가 일반 리테일 투자자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가예요. 기관 투자를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언제쯤 얘네들이 살 것 같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초기에 정책 금리 올라갈 때는 장기 시장 금리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죠? 같이 올라가는데 정책 금리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이러다가 1, 2년 뒤에 경제 되게 나빠지겠네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중립금리라고 해요. 정책금리에서 중립금리까지 브레이크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의 금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 쪽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중립금리를 관통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의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 리스크로 포커스가 옮겨요. 음. 그러면은 장기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3년, 1년 뒤에 경제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얘가 브레이크를 더 잡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미국도 마찬가지 통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100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는 언제 정점을 찍냐면 50에서 한 80% 수준 사이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이클 정점에 들어와 있고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 아마 내년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에 FRB 금리가 스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보는 뷰는 연말 정도에 미국 국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국채는 지금 들어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요. 채권 투자 이런 게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일단은 크게 증권사를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증권사. 증권사를 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 증권사에 가면은 주식이 어렵잖아요. 증권사 채권 엄청나게 드라이브합니다. 고객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채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채권을 하면은 첫 번째는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국채가 아닌 우량 채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지금 많이 밀고 있는 건 뭐냐면 국채가 아닌 우량 음. 채권을 밀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국채는 조금 모든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 몇몇 증권사에서만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채를 증권사에서 대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에 투자하는 목적은 경제가 나빠졌을 때 가격이 이만큼 올랐을 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쳐주는 증권사는 아주 대형 증권사 한두 군데 정도가 그걸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데는 좀 제한적으로 그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다증권사는 우량 회사채, 예를 들면은 4대 시중은행 후순위채, 한전채, 그리고 농협채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증권사 가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 알고 투자하시라고. 뭐냐면 그건 국채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증권사가 그거를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국채보다 금리 좀 더 높아요. 두 번째, 고객들한테 이게 국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부도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게 부도날 리스크도 굉장히 작고 금리 높다고 해서 가시는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향후 1, 2년 동안 경기가 좀 둔화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자 수익에만 포커스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같은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중간에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량 회사채는 매매 차익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투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ETF로 뭐 코덱스 국고채 3년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은 3년이나 10년짜리도 괜찮아요. 네. 10년짜리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요즘은 아직은 개별 채권을 투자하기를 더 권해드려요. ETF보다는 시점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 1, 2년 뒤에 경제가 둔화가 되고 금리가 내리면은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되게 바라는 건데 저는 그럴 확률 8, 90%.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을 1, 20% 본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이 금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금리 2위로 갈 리스크. 그건 채권 투자한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투자한 시점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평가손이 나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손 날 때 답이 없어요. 계속 깨져요. 주식처럼. 근데 개별 채권 투자를 하게,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은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평가손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냥 원금과 이자를 다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툴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1, 20%의 상방 리스크는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거죠. 지금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좀 시간 지나면서 안정화돼 물가 안정화되겠지만은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가 자꾸 도와주니까 예를 폴란드를 러시아가 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시 재확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제가 자문할 때 그래요.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확률을 70에서 80%, 90%는 올릴 수 있지만은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플랜 B 우리가 확률 줄여놨지만 그 리스크에 노출되더라도 치명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아직은 국채 ETF보다는 국채를 직접 들어가는 게 조금은 그런 작은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 판단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채권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마경환 대표님께서 이렇게 채권을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 한번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니까 보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좀 주식하기에 좋은 시절이 왔다 했을 때, 혹시 네. 조금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해 두고 있으신 섹터라든지 기업이나 주식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개별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탑다운의 매크로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절반 정도는 발을 담궈 놓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 다 위너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12년 다니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달리요. 기본 투자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생각하면요. 다 위너가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항상 밸런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장기 비전을 생각하면 성장주가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좋잖아요. 절대적인 선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구간과 미래 구간 한 뭐 3년, 5년을 본다고 하면 저는 VIG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VIG 다른 데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VIG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배당 주식은 배당 주식인데 뱅가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배당률이 증가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근데 음, 현재 이 배당 성장주는 배당률이 낮아요. 미국의 음, 평균 배당 S&P 배당률이 한 1.5%는 거의 그 정도 배당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의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2.5에서 3%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우존스 주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VIG 같은 경우는 배당주 펀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정 부분 성장주가 많이 좀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미래에 웨이트를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테크 주식 중에서 약간 일정 부분 우리가 기업이 일정 부분 되면 이제는 조금은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당을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주주 쪽과 양쪽을 이렇게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배당 성장주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저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배당주 예를 들면 SCHD, 찰스와 우와, 예, SHD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국내 투자자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테이블해야 된다. 음, 장기적으로 스테이블해야 된다. 스테이블 리턴. 두 번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은 영어로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고 위험 조정 수익이 적으려면 수익 대비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우리 웅달 보시는 분이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제가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교육책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20세에 투자해서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격적인 종목, 조금은 이제 위험과 성장, 그러니까 양쪽에가 잘 밸런스 있는 주식들을 좀 뭐 어떤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ETF를 좀 전 권하고 싶네요.
원래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별 종목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탑다운을 하기 때문에 전부 주식 ETF로 사실은 랩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 가지고 계신 것도 이제 ETF 쪽으로. 네, 주식 ETF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한국 주식도 있으신가요? 한국 주식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뿌린다고 한다면은 현금을 한 50% 갖고 있고 한 50%를 채권하고 주식하고 좀 나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은 절반은 국채 투자하십시오. 50 국채 투자하시고요. 50을 가지고 그걸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반을 쪼개세요. 주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큰 그림이 당분간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하방 쪽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그 하방 쪽에 주식 타임을 계속 노린다기보다는 그 하방을 갔을 때 편안하게 수익을 올린 쪽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게 국채예요. 틀리면 예금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위로 수익률만 바라보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정말 중요시하는 안 깨지는 투자법,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바다에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바다에 항해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다에 파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본 깨지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기 지향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항상 원본이 깨지지만은 우리가 대다수의 배가 목적지까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투자의 배는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목적지를 빨리 가려고 해요. 어떻게?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배를 최대한 뾰족하게 해서 추진력 있게 해서 빨리 날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의 바다에서는 항상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비바람과 풍파가 오면 사이드에서 오는 배가 전복이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돼 있으면 당장은 속도 있게 안 나가지만은 그럼 풍파 왔을 때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전복 안 됩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내의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채권인 자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우상향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주식 올라갈 때 채권이 깨지고, 채권이 깨질 때 이렇게 국채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놓으면 적당히 밸런스 맞추면 항상 우상향에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네. 최근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최근 한 1년간은 예외적인 비이성 상황이고 장기로 보면요. 그 효과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채권 지난 1년 동안 많이 깨졌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음, 깨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네. 타이밍입니다. 예, 대표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꼭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투자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럼 이 리스크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매니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그냥 단순한 우상향 아닙니다. 수익보다 위험 관리 방안을 항상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만 하지 말고 제발 채권도 같이 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주식만 한다는 건 세상의 절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권투를 한다고 합시다. 권투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한다는 거는 반대편에다가 우리가 한 손으로 그냥 한 방으로 크게 딱 쳐서 넘기려고 하는 권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당히 투자의 리스크라는 게 항상 예상치 못한 쪽에서 오기 때문에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치 양손잡이 주식과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큰 훅을 날려서 게임 못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잘 방어를 하면서 결국 이 권투 투자의 게임에서 결국 이길 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손잡이가 되십시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의 저자이신 마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